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였죠. 양가르이 물권의 대인적 절대성에 대한 예외로 처음에 이제 그 가처분이죠.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분 금지가 소유자에 의해서 이제 처분 금지가 이제 소유자에 의해서 이제 행해졌어요. 근데 이제 소유자가 이러한 가처분을 위반했어요. 이제 원래 처분 금지죠. 처분 금지를 해야 되는데 처분했단 말이죠. 처분하게 되면은 그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 그 취득자, 물건을 이제 그 취득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 처분 금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처분 금지를 해야 되는 그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취득자는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절대성에 대한 예외입니다. 예외. 그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나오고 내용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보존에 대한 가등기예요. 이 가등기죠, 가등기. 이 앞에는 가처분이었지만 이제 가등기죠. 가등기인데 뭘 하기 위해서요? 보존이죠, 청구권 보존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보존에 대한 가등기예요. 예. 보존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이럴 때에도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죠. 예.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청구권에 대한 보존 가등기잖아요. 그럼 가등기에서 이제 본등기가 행해지면 어떻게 돼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본등기가 행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취득 못합니까? 여기서 보세요. 양수인.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있죠. 양수인. 예,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취득할 수 없어요. 네. 앞에 있는 가처분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근데 가등기는 취득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다르죠. 네. 잠시만 좀 통화 좀 한 통화 좀 하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앞에 다시 보면은 가처분은 여기서 이제 그 취득자 처분에서 이제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예, 소유권을 취득하죠. 가처분 소유권 취득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로 되면은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예, 이게 지금 가처분하고 가등기에 대한 큰 차이죠. 그거는 뭐 아는 분들은 이미 다시 한번 상기 좀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소유권이 요번에 이제 신탁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신탁 맡겼죠.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했어요, 이번에. 예,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듭니다.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대외적 체크하세요. 대내적이 있고 대외적이 있거든요. 대내적은 여기서 안 따지고 대외적, 그러니까 내부적인 대내적도 있네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소유자가 되지만 양도인하고 양수인 사이의 그 관계는 그 대외적이 대내적이거든요. 그걸 내부 관계. 그 내부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소유자예요. 자,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은 다음 시간에 제가 칠판을 가지고 좀 그림 그릴까요? 지금 옆에 칠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칠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접었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신탁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신탁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보다도 이건 대부분 이제 그 채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내 명의가 아니라 그 타인의 명의로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거 들으신 적 있나요? 이거는 신탁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명의 신탁이라 해가지고 명의를 바꿔가지고 신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건 신탁적으로, 이건 명의 신탁이라고 하지 않았고, 지금 이건 신탁이에요, 신탁.
이건 신탁인데 이제 명의 신탁 가지고 예를 들어 거 똑같은 경우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제3자가 양수인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만 대내적으로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신탁에서 벌어집니다. 신탁에서 돈을 신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그림을 다음 시간에 그림 칠판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양가로 3 절대권하고 이제 상대권의 구별. 이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니까 절대권은 모든 사람, 상대적은 어느 한 특정인 그렇게만 이제 효력이 발생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물건의 개체를 봅시다. 물건의 개체. 자, 물건의 개체는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 자, 특정한 독립된 물건에다가 체크하세요. 독립된 물건에만 물건의 개체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특정된 독립된 물건을 이제 원칙으로 한번 먼저 봅시다. 자, 물건은 우리 이제 법에서 98조에 나오죠. 여기 보세요. 책 보세요. 교재 98조, 법조문 볼 필요 없어요. 98조 이렇게 나오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게 물건의 개체가 되죠. 이게 물건이다, 물건. 네. 물건은 물건의 개체, 물건의 개체. 그 물건의 개체인데 물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네, 그게 이제 물건입니다. 자, 여기서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 자, 채권 그리고 그 기타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얘기하는 준점유. 네, 이거는 예외입니다. 210조 준점유에서도 설명할 거고요. 권리에 대한 질권 있죠. 앞에 제가 은행 예금 가지고 얘기했죠. 그런 권리 질권. 네, 그리고 이제 371조에 보면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 네, 저당권에 대해서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예외로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물건을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창작물, 우리는 이걸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창작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 재산권이라 해가지고 특허권이죠, 특허권. 네, 특허권을 얘기합니다. 무체재산권의 개체일 뿐 물건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물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정신적 창작물은. 그래서 정신적 창작물은 여기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물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 체크해 주세요. 정신적 창작물 체크해 주시고 밑에 물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저희 특정을 봅시다. 특정을 보면 물건의 직접적 그리고 배타적 지배권 때문에 물건이 현존해야 하고 물건이 현존해야 되죠. 그리고 특정되어야 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A라는 물건이면 A라는 물건에 가야 되지 B 물건 이렇게 특정이 달리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독립된 물건은 특정되어야 됩니다. 네, 현존해야 되고요. 자,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 같으면 집합물에 대한 물건이죠. 집합물에 대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으로 특정시켜요. 동으로. 그 아파트가 한 동이잖아. 한 동 안에 하나하나의 호수가 있죠. 하나하나의 호수. 이걸 다 특정합니다. 특정. 이 집합 건물에서 특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독립된 물건으로 봐요. 독립된 물건으로.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합쳐서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재단저당입니다. 재단저당 같은 경우는 그 재단의 모든 걸 다 하나를 통틀어서 저당하는 거예요. 예, 거기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어느 하나 특정되지 않고 그걸 전반 통틀어가지고 저당하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재단저당입니다. 재단저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재단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 특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재단, 아까 얘기했죠. 공장재단. 공장의 재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장재단에는 기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땅도 있을 수 있고, 공장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하나의 저당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다 합쳐서 재단이라고 합니다. 재단. 예. 공장에 있는 모든 부속물들. 예. 뭐, 기계부터 해가지고, 토지, 건물, 이걸 다 하나의 부속으로 봅니다. 부속으로.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걸 재단이에요. 재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측정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가지고 재단저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재단저당. 그리고 이제 임목저당. 임목저당은 뭐냐면은 임목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목 산에 있는 수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아주 비싼 황송이 있어. 황송. 그 붉은색 띄는 그 소나무 있잖아요. 그 계집 비싸거든요. 황송이 내 산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렇게 가두리 쳐가지고 이 황송을 별도로 재단 임목법에 의해서 이제 그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 등기하는 목적은 그 저당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은행에서 이걸 보고 이건 한 1억짜리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1억을 이제 저당 잡히고 이제 1억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임목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여러 개잖아요. 나무가 여러 개면 그 하나 특정할 수 없죠. 그것도 다 합쳐가지고 임목저당이라고 해요. 어느 나무 하나만 특정시키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집합물 위에 있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구성 부분에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그 내용물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유동 집합물에 관해서도 양도 담보물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 집합물 같은 경우는 그걸 통틀어서 되어 있지만 양도 담보물로 한정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아니, 여기서 공장재단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몇 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걸 다 합쳐서 재단이라고 본다는 거죠. 유동,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단으로서의 성격은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 독립한 물건입니다. 독립한 물건. 하나의 물건의 개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죠. 이게 아까 같이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공시가 곤란하죠. 그리고 직접적인 지배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물일권주의에 대해서 뒤에 보면 설명하겠다는 거고, 자, 공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요? 소유권이 아니라 공시가 가능한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죠. 자, 전세권을 내가 2층 집에서 한 방을 전세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소유권에서 한 방만, 전체가 아니라 한 방만, 아니면 방 두 개만 내가 전세 둘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그것만, 일부분만, 공시가 가능한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이거를 개체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물의 일부를 얘기한 거죠, 지금. 하지만 토지의 일부도 이럴 때는 용익물권 때는 내가 토지를 뭐 100평 중에서 내가 뭐 20평만 쓰겠다, 30평만 쓰겠다 해서 30평도 내가 요만큼만 쓰겠다라고 해서 그 도면을 그려요. 도면을. 이 전체 도면이 있으면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도면에 번호를 해가지고 공시를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나중에 1번 해가지고 그렇게 도면을 같이 이제 첨부하면 그게 공시가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개체로 할 수 있습니다. 개체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의 독립된 물건에는 첫 번째 물건, 그리고 특정됐다, 그리고 독립된 물건,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봤고요. 요번에 이제 물건의 분류를 봅시다. 물건의 분류는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이해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말 시험에는 이게 가끔에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면 대부분 틀려요. 왜냐면 외우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게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해주세요. 이해만. 자,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단일물은 말 그대로 형성된 단일된 일체로 일어나 각 구성 부분의 개성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물건들이에요. 그걸 단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거 체크하세요. 일필의 토지,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천인과실에 대한 수목의 집단, 이건 다 단일물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단일된 거죠. 합쳐졌다 해서 그 특성들이 다 잃어버린 게 아니죠. 나무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특성된 게 있죠. 이거 단일물이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합성물은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해서 단일된 형체를 이뤄요. 개성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일된 물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건물. 건물이 뭐 콘크리트, 나무, 철, 이 여러 개가 다 각각의 개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럴 때는 합성물로 봅니다. 이걸. 그리고 반지, 보석,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각각은 다 개성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합쳐져 있는 물건이죠. 예, 합쳐진 물건, 그걸 합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잃지 않아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 거기에 비해서 밑에서 두 번째 민법은 이에 관해서는 부합, 혼합, 가공 등에 대한 첨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유권의 규속을 규율하고 있다. 이건 뭐 소유권의 규속을 규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한다라고 표현해. 규속한다. 여기 나중에 보면은 부합, 혼합, 가공을 배울 때 소유권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256조에서 261조까지 나옵니다. 예, 이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요건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합성물은 그렇다고 보고요. 자, 집합물을 볼게요. 집합물은 다수의 물건이 집합에서 중요한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인 단어에다가 체크하세요.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경제적 단일한 가치.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학교, 공장, 그 다음에 도서관. 네. 그걸 다 집합물이라고 해요. 집합물.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입니다. 경제적 단일한 가치. 그러면 앞에 합성물하고 좀 갑자기 막 헷갈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 주세요. 예, 학교, 공장, 도서관. 자, 물건의 집합 내지 집합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은 성립할 수 없어요. 예, 하나의 물건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볼게요. 부동산과 부동산은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에 또 이제 설명 나오겠지만, 자, 이제 주물과 종물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주물과 종물의 의의를 보면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체크하세요. 경제적 가치. 여기도 경제적, 위에도 집합물에서 경제적인 말 나왔죠. 주물과 종물도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해요? 높이기 위해서. 예,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주물과 종물이에요. 대표적인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시킴으로써 그 보조적인 것을 이용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경제적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 보조적인 게 빠지면 그만큼 경제적 가치는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바늘과 실에서 뭐 하나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지 완전한데, 예, 빠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종물과 주물을 구분할 때 이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소유에 다른 그 물건에 대한 보조적인 그런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때 이제 종물이 되겠죠. 종물. 예. 자, 주물과 종물이 그렇습니다. 이때 그 물건을 주물로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로 한다는 겁니다. 주물건을 주물로 보고 그 보조적인 물건이 종물이다. 종물. 거기서 이제 구분되죠. 농지와 그에 속해 있는 이제 양수시설. 농지에 양수시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있는 거 없는 건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 주유기가 없어봐요. 예. 그리고 횟집에 그 부속되어 있는 수족관. 예. 이때 그 수족관은 일반 우리가 보는 조그만 수족관이 아니에요. 건물같이 생긴 수족관을 얘기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그 수족관이 저기 노량진 시장에도 있지 않았나요? 노량진 시장이 없나? 저기 어느 바닷가 여기에 그 건물같이 수족관에 건물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배하고 예, 배가 있는 노가 없어요. 예, 손으로 져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죠. 시계가 있는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주물, 종물,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적 물건이 이제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물의 종류가 있죠. 종물. 그럼 이제 종물의 종류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종물에 대한 요건이죠. 요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하나 정도 됩니다. 종물의 요건은 주물을 상용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예, 같이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상용이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는 게 이게 상용에 이바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글로 풀이한 겁니다. 이게 한글로 풀이한 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주물에 어떻게 돼? 부속돼 있어야 돼요. 부속돼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구성 부분이 아닌 서로가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예, 요건이. 네 번째 보세요.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한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주물과 종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종물의 효과 보세요.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예, 이게 굉장히 효과입니다. 따른다는 얘기는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따른다. 예, 주물이 없어지면 종물도 같이 없어진다. 이게 따른다는 얘기예요. 처한다. 따른다. 처분에 따른다. 예. 그래서 백조지 2항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 소멸되면
종물도 소멸됩니다. 이자가 그 주 금액 있죠? 이자도 같이 없어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업물과 과실 봅시다. 업물과 과실을 보면 물건에서 체크하세요. 경제적 이익, 경제적 수익, 경제적 수익, 그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과실을 생기려면은 생기게 하는 그 물건, 우리가 과실을 생기게 하는 그 물건, 그게 원물이다. 원물.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는 과실을 두 개로 나눠요. 체크해 주세요. 하나는 천연과실, 두 번째는 법정과실. 천연과실은 우리가 과수나무에서 과수 열리는 거, 동물에서 새끼가 난다든가 이런 걸 다 천연과실이라고 보고요. 법정과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월세 보세요. 월세. 날짜가 정해져서 월에 일정하게 돈이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월세. 이걸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예, 법정과실. 그리고 이자 나가는 거 있죠. 은행에서 이제 우리 대출 내면 이제 이자 나가는 거. 그게 법정과실이에요. 법정과실. 그래서 법정과실과 이제 천연과실 두 개로 좀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천연과실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고, 또는 이제 법정과실이 무엇이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두 가지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천연과실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뚫어보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는 저 체크하세요. 분리. 우리가 지금 과수나면서 과수가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분리될 때는 이를 취득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분리한 때는 이를 취득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리할 때와 분리하지 않았을 때, 분리하지 않았다는 건 부동산을 보는 거고, 분리할 때는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매도인, 그다음 사용자추,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수용자에게는 다 친권, 수취권이 인정된다. 요거 좀 체크다 해주세요. 이런 다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제 예외가 또 나오죠. 다만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할 때, 저당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그 저당권자는 과실을 취득해서 우선 변제 충당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엄밀하게 수취권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치권자와 질권자하고 그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는 수취권자가 아니라 이걸 우선 변제 충당하는 그 권리를 가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실을 취득할 때는 그걸로 변제로 가름합니다. 예. 변제를 대신해요. 그래서 우선 변제라고 되어 있죠. 우선 변제하는 걸로 가름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봅시다. 자, 유치권을 해요. 내가 유치권자예요. 어떤 건물을 유치했어요. 근데 그 건물에 임대할 수도 있죠.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나오죠. 그 임대소득의 소득 나오는 거는 그 소유권자 거지만 우선 변제를 했죠. 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권자가 가져가요. 우선 변제로.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이거 수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우선 변제로서 가져간 거예요. 우선 변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미분리에 대한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분리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과수나무에 과수가 아직 열려있단 말이죠. 열려있는 거는 독립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얘기는 명인법에 의해서, 등기한 거예요. 명인법에 의해서 등기한 게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독립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소유권자에 대한 개체가 돼요. 수취권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수취권자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렇게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기 그 충주가 뭐가 유명하죠? 과수죠, 과수. 과수에서 뭐죠? 사과나무. 근데 거기는 사과나무가 가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과나무가 딱 열렸단 말이죠. 가다가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려서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 거예요? 그 충주시청 거죠. 충주 소유자가 충주시청이니까 충주시청이죠. 근데 내가 가다가 발로 한번 뻥 쳤어요. 사과가 한 5개가 떨어졌네? 분리됐잖아요. 그죠? 그럼 주워 가면 되네?
그죠? 뭐 사법 처리되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비유해서 분리되고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니까 좀 썰렁합니다 얘기가. 자, 일물일권주의예요. 예, 일물일권주의. 자, 일물일권주의 요거 이제 그 일물일권주의하고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의 개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한다라는 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의 절대성, 그 다음에 뭐 베타성, 이렇게 당연한 규절로 이제 규정되고 있고요.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개의 물건 위에 물건 전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게 하나의 일물일권주의. 이게 주관식 가로치기 해가지고 가끔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의미만 이해하세요. 자, 그 원칙에 대한 근거가 있죠. 원칙에 대한 근거는 좀 읽어봐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14페이지. 일물에 대한 표준을 봅시다. 먼저 독립한 물건이 되죠. 일물이었냐 여부는, 자, 일물이었냐? 예, 그걸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예외를 봅시다, 예외. 예외를 보면은,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개체가 되지 못한다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앞에 설명 한번 했어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물건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 그게 뭐였어요? 전세권 이런 게서 나왔죠. 전세권에서. 자, 실익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될 실익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관계가 없을 때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물건의 일부는 가능하다고 돼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토지, 네, 토지가 쭉 나왔죠. 네, 토지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온 거. 근데 건물 나오죠. 건물, 네, 건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까지 미분리 과실 나왔죠. 그리고 농작물, 네, 농작물. 이럴 때는 이제 일물일권주의 성립되느냐, 예외로 이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자, 농작물 볼까요? 농작물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농작물 볼게요. 자, 각종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로 봅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의 부합물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권리 없는 사람들이 한강에다가 막 그 농작물 짓 수 있죠.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깻잎 막 심었어요. 자, 깻잎 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시청에서 이제 그 한강 관리하고 있는 데서 둘러 엎었어요. 둘러 엎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왜 토지로 봐요? 토지 부합물이잖아요. 토지 부합물이니까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죠. 예. 그런데 보세요.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 경작 또는 지배했다 했어요. 그 토지의 부합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당한 권한, 인차권이 있다든지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고 지배가 되면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지금 256조 단서조항에 있어요.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판례는 권한 없이, 지금 방금 설명한 겁니다. 권한 없이, 권리도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 그 농작물을 경작자의 소유주로 인정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아, 이럴 때는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읽어보세요. 저는 답을 아는데 답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고, 아, 이럴 때는 경작물을 인정하는구나. 이거 아니면 경작물을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례를 꼭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판례는 심지어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거죠.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그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거 누구 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예, 얘기할 필요 없이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농작물은 특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둘러붙다가, 아니면 이름도 없는데 아니에요. 이름 없어도 그 심은 사람 겁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인정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를 보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보면 인정 안 할 때도 있고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뭐 예외상에서 토지,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해 못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읽어보라고 하려고 그래야죠. 뭘 읽어보라고 할까요? 토지와 건물을 보랄까요? 그럼 수목과 미분리가실 이걸 읽어보라고 하죠. 그럼 건물을 봅시다. 토지를 봅시다. 토지를 좀 같이 볼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0분 남았으니까. 자, 14페이지입니다. 토지. 양도의 의미를 이제 넓게 본다는 거죠. 넓게 볼 때 토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죠. 자, 구분 소유권에 의해서 공유관계에서 구분 소유 토지 양도했습니다. 가능하죠. 우리 구분 소유권도 나눠졌잖아요. 그때 요것만 구분 소유에 대한 토지만 양도했어요.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 물권 변동이 있어가지고 성립 요건주의를 취할 때, 자, 현행 민법에서는 분필 절차를 받습니다. 분필이라는 건 분필 절차를 받기 전에, 자, 분필이라는 건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필을 나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기 전에 토지의 일부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원칙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앞에 구분 소유권 토지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는데, 이 양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공유자야. 이 토지 공유자예요. 자, 토지의 공유자는 지분만 가지고 있지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공유자예요. 우리가 지금 상속을 받았습니다. 한 1000평 토지를 5명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5명은 다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공유자죠. 자, 공유자입니다. 공유관계 있어요. 근데 구분 소유를 안 했어요. 구분 소유 하려면 뭘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분필을 하라 했어요. 분필. 피를 반드시 나누라는 거예요. 5명으로. 야, 너 이 땅은 요 부분은 너가 가지고 요 부분은 너가 가지고 서로 나눴어요. 나누면 이제 지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나눴다는 걸 분필했다 그래요. 자, 분필했습니다. 분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분 소유권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다만 용익물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세권, 지상권, 그죠? 이해되죠? 예, 이게 용익물권입니다. 저기 저당권 이건 담보물권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다음 올 때까지 이거 다 8개 다 무조건 외우세요. 자, 용익물권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자, 공시방법을 갖추면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필의 토지 일부 위에 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거 달라요. 앞에는 구분 소유해가지고 양도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용익물권. 내가 요걸 지상권 설정하겠다. 자, 구분 소유자한테 나 요만큼 지상권 설정해줘.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하면 그 지적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줘. 도면으로 이렇게 표시해줘요. 요만큼은 내가 지상권 설정해줬다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분필할 필요 없어요. 그래, 분필할 필요 없고 분필 절차 밟을 필요 없죠. 그냥 도면만 보여주면 돼요. 도면만 그냥 제시해주면은 그건 됩니다. 등기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필의 토지 위에 설정할 수 있어요. 도면으로 제시합니다. 분필할 필요 없어요.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거 부동산법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토지 일부에 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분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볼게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일부를 취득했단 말이에요. 취득하면 내 취득한 거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분필을 하라는 얘기예요. 분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분필을 안 하면은 그거는 이게 누구 건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문장이 세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보기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설명해도 이해 안 가면 혼자 보면 더 이해 안 가겠죠. 자, 요번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지중에 채굴하지 않은 광물이 있습니다. 채굴하지 않는 광물 누구 거예요? 개인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 거예요. 국가가 채굴 취득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광업법에서 법률상 토지에 구성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만 지상권 또는 지하 공간을 상하 범위에 정해서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소유권을 위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지상권도 아마 여러분들 지상권에 가서 다시 또 배워요. 지상권은 위에
토지 위와 토지 밑에 이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지상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게 289조의 289조 2에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 특이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상권 또는 지하 공간을 상하로 설정할 수 있어요. 원래 못합니다. 왜? 원래 광업법에서는 토지 못합니다. 사용 못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예, 우리가 광물이 저기 한 5m만 파면 광물 나오나요? 안 나오죠. 몇백 m만 파야 돼요. 예. 뭐 5m 파서 나오면 대단한 거죠. 예. 자, 여기까지가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고 수목과 미불가실, 건물 미불가실 여기까지 요건 좀 읽어봐 주시고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